현재 가장 한국에서 텃세가 심한 지역을 뚫고서 대박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 다양한 상황에서 진입이 매우 어렵고 한국과는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한국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국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이 지역은 중남미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 한국에 다양한 인프라 사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외교부에 따르면 중남미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쏟아부을 것으로 보이는 자금 중에 한국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는 총 236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데다가 일자리까지 크게 감소해 각국은 위기 타개책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중남미와 같이 일부 인프라가 열악한 곳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은 잠재적인 국가들이므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죠. 따라서 정부는 한국 기업을 매칭하는 한편 외교부는 고위급 대면 외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와 같은 중남미의 움직임이 뜻밖이라고 전해집니다. 한국과 사업하던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중남미 지역은 한국이 공략하기 매우 어려운 장소로 우선 북미에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인데다가 경제는 물론 정치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중남미와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전통적으로 스페인 등 유럽 지역과 사업부분 관계가 깊으며 정경 유착까지 심한 편입니다. 중남미의 대부분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데다가 과거부터 강제로 스페인과 엮여온 역사 때문에 한국이 역사적으로 일본을 좋아하진 않지만 경제관계가 깊듯이 중남미도 그렇게 엮여 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 가운데 정치 세력과 결탁해 뇌물을 받은 정치인은 주로 스페인 등 유럽의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실제 최근 브라질 등 중남미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 같은 뇌물 공여 사건이 줄줄이 터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다양한 국가에서 새로운 정부를 들어서게 했고 이런 국가들은 기존의 틀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남미 국가들의 대한민국이 각인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남미 국가들에게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믿을 수 있는 방역용품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대규모 인프라 공사는 중국같이 저렴하고 대규모의 공사를 많이 해온 국가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이 중남미에 보낸 방역용품은 대부분 분량이 많아서 폐기 처분하고 한국 것을 다시 주문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페루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한국 것을 주문했다가 중국 것으로 바꾼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불량이 나온 상황으로 치닫았습니다. 페루의 국민들은 보건복지부를 질타했고 결국에는 기존 한국 진단키트를 2배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불량 방역 물품으로 인한 불신은 결국 중국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한국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나마의 지하철 3호선은 현대건설과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도그룹이 맞붙었으나 결국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면에서 중국이 딱히 한국에 부족한 게 없다고 판단, 거세게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파나마 측은 실제 기술 점수에서 중국 철도그룹이 현대건설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원래 3호선 라인은 한국도 중국도 아닌 스페인의 FCC가 유력했지만 스페인 FCC는 전 파나마 대통령과 변호사 등에게 뇌물을 제공해서 수주를 따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서 애초에 탈락하게 되었고 한국은 그 기회를 잡아서 수주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중남미는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력이 좀 더 미치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외의 국가들을 선호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반중의 흐름도 한국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중국은 이미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수많은 나라들의 바다에 배를 몰고 가서 수자원을 강탈하기도 했으며 남미의 수리남은 이미 중국계 정치인이 점령하여 중국화 되어가고 있고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런 상황을 주시하며 중남미 국가들에게 중국 자금을 받지 말라고 호소 중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인프라를 대거 발주하고 있는 중남미로부터 한국이 좀 더 많은 수주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실력이 없고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젠 전세계의 모든 스펙을 놓고 비교하는데 어렵지 않은 시대로 각국은 가장 실력 있고 신뢰할 만한 나라와 일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동북아의 지도에서 잘 눈에 띄지도 않은 작은 나라 한국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 운영과 서비스 분야, 건설 등은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을 뽐내면서 그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었죠. 이를 놓치지 않은 페루 당국은 세계 7대 불가사의 마추픽추의 관문을 여는 공항을 한국에 맡깁니다. 한국은 마추픽추의 신공항 설계를 담당해 건설은 물론 운영과 서비스까지 맡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또한 중남미가 먼저 한국에 연락을 해오는 이유는
한국이 디지털 정부를 비롯 IT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정부는 중남미의 인프라 수요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그린 뉴딜의 접점을 통해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었는데, 이들 국가 중에 마침 이러한 분야를 찾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과 잘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조용히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결국에는 많은 이들이 알아주는 때가 있습니다. 한국은 명실상부 유엔이 인정하는 디지털 정부 순위로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코스타리카는 조세 및 관세 시스템을 연계하는 디지털 재정 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1억 5,600만 달러 정도 추산되는 사업으로 한국은 코스타리카가 디지털 정부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미에서 한번 소문이 나면 일하기 순조롭죠. 한국에서 브라질, 파나마 등에서 지하철 사업을 수주하고 실력있고 믿을만한 나라라는 소문이 나자 조세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코스타리카는 내친 김에 도권의 비전철 5개 노선을 친환경 전기열차로 복선화하는 광역 도시철도 사업을 한국에 적극 문의하고 있습니다. 약 15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인데, 마침 친환경 부분에 있어 한국이 추구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파악한 코스타리카는 관련 분야에 자신들이 먼저 한국에 문의를 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 시스템과 지하철 모두 한국에서 수주해내기 한층 유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아드리아나 볼라뉴스 코스타리카 외교 차관은 지난 25일 최정권 외교부 1차관과 면담에서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과 이들 사업에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파라과이도 아순시온에 추진하는 5억 달러 규모의 민자 경전철 사업의 경우 지난 8월 민관 합동 대표단이 현지를 찾아 파라과이 철도 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그야말로 남미에서 동시다발로 한국에 찾아들면서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외교부는 내년 3월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대화를 열고 주요국 장차관급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강경화 장관도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서 장차관급을 직접 만나 협력 잠재력이 큰 5G 네트워크, 전자정부 및 ICT,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안보 등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굳이 장 차관급을 직접 만날 필요까지 있냐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는 중남미의 경우 부패 등 사회 불안정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기업과 직접 거래보다 정부 간 계약 G2G를 선호하고 있어서 정부 간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한 외교 당국은 각국의 장 차관급 인사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한국이 매우 뛰어난 방역용품을 제공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과테말라공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자국 공항 안내에 한글을 포함시키며 방역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은 중남미 24개국에 약 1,2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했는데, 마스크나 진단키트에서 이들이 매우 만족했으며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을 신뢰하게 된 결과로 이어져 앞으로 중남미 시장에 기대감을 더욱 갖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남미 시장은 중동과 아시아에 이어 한국의 3대 해외 건설 시장으로 전체 해외 건설 수주에서 차지한 비중이 작년 0.6%에서 올해 23%로 상당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정부에서는 기존에 FTA를 맺은 중미 5개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나마 등과 적극 온라인으로 수출 관련 상담을 추진하며 국내 기업 진출을 모색 중입니다. 특히 중미 국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형 뉴딜과 관련된 디지털 전환, 전자정부,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한중미 FTA를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 기회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묵묵하게 실력을 갖추고 있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 오히려 이를 적극 기회로 삼았고, 많은 나라들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이고 강력한 실력을 증명하여 국가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당한 경쟁자였던 중국은 반대로 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국면도 자주 등장하여서 오히려 한국이 다양한 수주를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 협력하기 원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중남미가 이제 대한민국의 주요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상태가 무척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전소 내 설비부터 인체에 치명적인 고농도 방사선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메이저 언론들이 관련 기사를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산하 검토위는 이런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원전 내 제235기 원자로 건물
5층 부근에 방사선 양이 극히 많은 설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토위가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설비로 지목한 것은 원자로 경납 용기의 실드 플러그입니다. 실드 플러그는 직경 12m, 두께 60cm의 콘크리트 세장으로 된 뚜껑입니다. 검토위는 원전 사고로 2호기 원자로의 실드 플러그에 약 4경 베크럴, 3호기 원자로의 실드 플러그에는 약 3경 베크럴에 이르는 세슘 137이 달라붙는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1경은 1조의 1만 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베크럴 단위이다 보니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이를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 양으로 환산하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1시간만 노출되어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토위는 1시간 동안만 노출되어도 10시버트의 피폭량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1시버트는 1000mSib입니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방사선 업무 종사자의 노출 한도는 연간 20mSib입니다. 1년에 20mSib를 노출하는 게 최대치인데 무려 1000mSib가 1시간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네요. 결과를 본 일본 현지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사를 벌였던 일본 규제위원회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사고가 난 지 10년 가까이 지난 만큼 현장의 방사선 양이 충분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대단히 임팩트가 강한 상황이다. 원자력 규제청의 한 담당자는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대량의 세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일본보다 앞서 1986년 사고가 난 체르노빌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도쿄전력은 내년부터 2호기의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해결료 찌꺼기를 꺼내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방사능 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작업에 큰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늦어도 2051년엔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던 원전 폐로 작업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정상적인 원전에서는 이 뚜껑을 열고 사람이 들어가 작업을 하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뚜껑을 여는 동안 작업자가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방류에도 당연히 차질이 생기게 되었죠.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와 국가 부흥을 위해 후쿠시마를 성공적으로 재생했다는 걸 보여줄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올림픽의 최대 목표가 바로 이것이었죠. 스가 총리는 지난 18일 정기국회에서 이런 포부를 대놓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의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은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겨낸 증거로 또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염수 방류도 올림픽도 모두 불투명해지게 되었네요. 조사 결과가 나온 후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은 오염수 방출을 더욱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주민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서두를 일이 절대로 아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서둘러서 바다에 버릴 게 아니라 탱크를 늘리면 된다. 일본 현지의 전문가들은 7년째 후쿠시마의 토양을 중심으로 방사선을 측정해 오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후 일본 정부가 실시한 방사선 측정 조사에 토양 오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오염 수치가 제대로 발표되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죠. 후쿠시마의 주민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완전히 끝났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한국과 일본 시민들이 힘을 모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와 탈핵 세상 구현을 위한 공동행동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일 시민들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오염수를 절대로 해양 방출하지 마라. 시민들은 정부가 행동에 나설 것을 적극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도 한반도 주변 바다의 삼중수소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번역별 현장 지원센터를 구축해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와 재난에도 신속히 대비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인접국의 방사선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해수의 삼중 수소 조사 지점을 32개로 확대하고 조사 빈도도 연간 4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상한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계속 방류를 고집할 경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방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도 아나무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여전히 방류를 주장하고 있죠. 현지에서는 원전 사고 발생일인 3월 11일 이전에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의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방류 시점은 2022년 여름쯤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오염수 방출은 대단히 안전하다. 국제사회에서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것은 한국뿐이다. 당국자는 이어서 올해 9월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총회에 한국 정부 대표단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대책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지만 한국 이외의 나라들에서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태평양 연안의 대부분 나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을 뿐이죠. 일본은 본격적인 국제 여론전에도 나선 모양새입니다. 일본은 관련 홍보비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가 총리의 발언들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13일 스가 총리는 지역 어민들과 주변국이 반대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당분간 내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닥터시사TV에서 한번 전해드렸죠?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가 총리는 당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책임지고 처분 방침을 결정하겠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에 관한 풍평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저장 탱크 증설이 필요한지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총리의 발언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스가 총리는 지금까지 계속 가능한 한 빨리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답변서에서는 적절한 시기라는 표현을 추가했죠. 네, 해양 방류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저장 탱크 증설을 검토하겠다는 건 최초로 나온 발언입니다. 스가 총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탱크 증설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직감한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방류로 결정을 내린다면 한국 정부는 더욱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만약 일본이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주변국들에게 외면당하고 국제적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